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연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이들을 관객 삼아 연기도 하고 목소리가 좋아 노래도 부르곤 했죠. 그러나 고아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매번 저를 비웃었어요. 배우는 너처럼 못생긴 애는 못해. 맞아, 엄청 예뻐야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꿈이야 꿀 수 있지. 그래도 고아원 선생님인 제 편인가 싶어 정말요? 하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어요. 주연 배우는 못해도 못생긴 개성파 배우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못생긴 사람이 배우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상 선생님도 제 꿈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조금 커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이들 앞에서 연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영화과 대학생들이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영화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청소하는 언니 오빠들 사이에 끼어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들 목소리도 좋고 개성도 넘치더라고요. 저는 어찌나 신이 나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저도 영화과에 갈래요. 그러나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20살 때부터 네 스스로 살아야 해. 근데 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쟤들 좀 봐. 하나같이 다 예쁘고 멋있지 않아? 마치 너 같은 고아에게 꿈은 사치라는 듯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절망한 뒤 다시 영화과 대학생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큰 상처를 받고 더는 영화과 언니, 오빠들 사이에 기웃거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말을 탔던 대학생 언니들은 제가 갑자기 시무룩해진 걸 눈치채더라고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러게 어디 갔었어?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오늘 반찬 진짜 맛있겠더라. 그러나 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부신 언니들 앞에서 더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결국 울면서 고아원 건물을 뛰쳐나갔죠. 울면서 달리느라 앞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딘가에게 세게 부딪혔는데 튕겨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학생 오빠 한 명이 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와, 너 머리 힘이 굉장하구나. 괜찮아? 그 오빠는 자기 명치 부근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파 보이는데? 네가 달려오면서 나랑 부딪혔거든. 넌 진짜 괜찮아? 응. 솔직히 전 그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고아인데 안 예쁘고 머리까지 돌대가리라는 생각에 자존심만 팍 꺾여버렸죠. 다행이다. 나도 괜찮아. 갑자기 부딪혀서 좀 놀란 거야. 근데 어딜 그렇게 가? 그냥 도망치고 있었어. 왜? 다 싫어. 언니랑 오빠들은 다 예쁘고 멋있잖아. 그게 싫다고? 난 안 예쁘잖아. 나도 배우 되고 싶은데. 제 얘기를 들은 그 오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저에게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잘 봐봐. 내 눈 봐. 처음엔 오빠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빠는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라며 저와 시선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제가 겨우 용기를 내 오빠의 눈을 봤을 때 오빠는 환하게 웃으며 그랬어요. 너 눈빛이 진짜 좋구나.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게 뭔데? 배우는 눈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거든. 입은 말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대사도 말해야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빛이야. 오빠는 제 눈을 빤히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넌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눈 속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있구나. 진짜 부럽다. 내가 부러워? 태어나서 제가 부럽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순간이었어요. 연기할 땐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되거든. 비록 네가 지금은 고아원에 있어도 너의 이 시절이 연기할 때 아름답게 빛날 거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 꿈을 응원받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너 노래도 잘하지?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가 좋거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배우가 됐을 때 얼마나 유리한 줄 알아? 넌 배우가 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장담할게. 넌 분명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일단 기분은 좋아졌지만 모든 말을 믿을 순 없었어요. 워낙 좌절이 익숙했던 고아였고 그럼에도 저에게 용기를 준 오빠에게 딱 붙어서 그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오빠가 여름방학이라며 고아원에 따로 왔더라고요. 오빠! 전 마치 친오빠라도 만난 것처럼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아서 한 바퀴를 빙 돌더니 내려주었어요. 너 보러 왔어. 나? 진짜? 오빠는 저에게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라며 단편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딱 네 나이의 소녀거든? 연기 한번 해볼래? 내가 해도 돼? 그럼 내가 감독인데 넌 감독이 인정한 여배우야. 오빠에게서 대본을 받은 저는 대본을 달달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오빠는 이 영화를 단편 영화 제작 과제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상영한다는 말에 가슴이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매일 전 오빠를 따라 인근으로 영화 촬영을 하러 갔어요. 주변의 아이들이 어찌나 질투하던지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 오빠에게 묻더라고요. 아유, 우리 고아원에 더 예쁜 애들도 많은데. 그래요, 걔 말고 다른 애들도 많아. 선생님들은 제 앞에서 오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발한 여주인공은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 찍어보고 다른 애들도 더 필요하면 말해요.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저 외에 다른 아이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오빠와 다니며 연기를 했고 또 지도를 받았습니다. 연기는 하면 할수록 더 늘더라고요. 제가 밤에도 혼자 대본을 보고 연기 연습을 하자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라요. 이제 복도 불 끌 거니까 들어가서 자. 누가 보면 진짜 배우라도 된 줄 알겠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복도 불을 끄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래 화장실에 가서 대본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는 또 선생님이 절 찾아내더라고요. 네가 여기 저 연기세 낼 거야? 당장 안 나와? 결국 전 대본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다른 아이들 사이에 누워야 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대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사실 대본은 거의 다 외운 상태였거든요. 전 같으면 선생님들의 구박, 다른 아이들의 눈총이 더 신경 쓰였을 텐데 대본을 품에 안고 있자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얼마 후 전 오빠와 마지막 촬영을 마쳤어요. 촬영을 마친 뒤 오빠와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아쉽던지 잡은 손을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빠는 이제 가면 뭐해? 너는 가서 편집해야지. 내가 편집 잘해서 보여줄게. 진짜? 만약에 과제로 내는데 평가가 좋으면 단편 영화제도 내보려고. 단편 영화제가 뭔데? 만약에 수상을 하면 우리 영화가 진짜 일반 관객들이 보는 영화가 되는 거야. 너는 배우로 데뷔하는 거고. 저는 너무 좋아서 숨을 다 멎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편집해볼게. 그동안 주눅 들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언제 다시 올 건데? 방학 끝나고 올게. 편집 마친 우리 영화 들고. 약속하는 거다? 당연하지. 오빠는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해 주었고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또 한 학기가 지나도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애들은 그런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오빠는 무슨 그냥 날 이용한 거거든. 분명 다시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보여주지. 아이들의 놀림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제가 울고 있자 선생님들이 와서 또 한 소리씩 하더라고요. 아주 영화배우라도 됐냐 콧대가 하늘까지 치솟더니 꼴 좋구나. 진짜 애들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 바꿔서 다시 찍었으니까 안 오는 거겠지. 와서 완성된 영화 보여준다고 했다면서요. 당연하지. 저 못생긴 애를 데리고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혹시 그 남자애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선생님들은 말도 안 되는 추측까지 사실인 양 떠들어댔고 그러던 어느 날 전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너 그 대학생 남자애랑 나가서 뭐 했어? 영화 찍었는데요? 영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못생긴 애가 무슨 여주인공을 하냐? 솔직히 말해,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때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말하는 이상한 짓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이 떠들어대던 말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귀에도 들어간 듯했고 구박은 이어졌어요. 너 같은 애 때문에 다른 애들도 안 좋은 물이 트는 거야. 앞으로 넌 밥도 따로 먹고 잠도 구석에서 자. 그 정도는 약과였고 복도를 가다가 원장님과 마주쳐서 살짝 고개만 숙였더니 붙들려 가서 버릇이 없다고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전 도저히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밤 저는 몰래 고아원을 탈출했어요. 그러나 고아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첫날은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더라고요. 사실 전날도 원장에게 맞아 눈 주변에 붉은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얼굴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니 구해지질 않더라고요. 나중엔 찜질방에서 잘 돈도 없어서 PC방에서 밤도 샜다가 결국 노숙까지 하게 됐죠. 노숙하며 겨우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엔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어떻게든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촬영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1급도 받고 연기 현장도 경험할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장을 기웃거리다 보니 한 제작사 사장이 저에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혹시 배우 지망생이에요? 네. 그럼 오디션 한번 봐볼래요? 눈빛이 좋네. 눈빛이 좋다는 말에 덜컥 그 오빠가 생각났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전 노숙자였고 단역 배우로 번 돈은 죽어라 저금하고 있었거든요. 오디션을 보러 제작사에 갔더니 사무실에는 제작사 사장님뿐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안 오시나요? 어차피 내가 제작하는데 감독이 왔으면 뭐해? 어디까지 마음 먹고 왔어요? 제작사 사장님이 제 꿈과 비전을 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물은 별로지만 그래도 키도 크고 개성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파 배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여배우로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고. 네? 그래, 키도 크고 몸매도 나쁘지 않네. 이쪽으로 와볼래? 제작사 사장은 갑자기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쭈뼛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네. 제작사 사장의 시선은 제 몸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장은 위아래로 제 몸을 훑어보더니 덥석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사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제 허리를 잡더라고요. 아직 순진하니 딱 좋네. 너처럼 아직 깨끗한 애들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좀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배우로 데뷔할 수 있어. 그런데도 싫어? 그 사장의 손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또다시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너 미쳤냐? 이게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인 줄 알아? 바로 데뷔 코스 밟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이리 와. 빨리 안 와? 일단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제작사 사장은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결국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까! 저는 제작사 사장의 비명을 뒤로 한 채 헐레벌떡 그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제작사 사장의 압력으로 인해 단역 아르바이트까지 잘렸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책 읽어주는 간병인을 구한다기에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보기 위해 평창동 회장님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커튼 뒤에 있던 회장님이 이상한 자세를 요구하길래 눈 딱 감고 응했더니 제 인생은 대박이 났습니다. 단역 배우 일도 잘렸지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저 같은 고아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몸소 깨달은 뒤였습니다. 제가 계속 노숙을 하자 주변에 있던 아저씨들이 인력사무소라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인력사무소에서 찾는 사람은 주로 악발보다 그냥 눈 딱 감고 열심히 할 준비가 된 사람이거든. 딱 보니까 눈빛이 뭘 해도 할 것 같아. 이런 데서 우리처럼 계속 노숙하지 말고 얼른 돈 벌어서 자기 인생 살아. 그렇게 인력사무소라는 곳을 찾아가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하는데 직원이 무심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묻더라고요. 어떤 일까지 가능하세요? 그 순간 저에게 달려들던 제작사 사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직원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청소와 빨래, 숙식 제공되면 다 할 자신 있어요? 저는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요, 다 돼요. 직원은 컴퓨터에 뭔가를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마땅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 줄게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은 못해요. 네. 그럼에도 희망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에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밥은 먹고 다닐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저렴한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일용직 일이라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력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일 가능해요? 그럼요. 그럼 지금 주소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면접 보세요. 네. 평소라면 어떻게든 밥은 다 먹었을 텐데 너무 신이 나서 먹던 밥도 남겨두고 달려나갔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주소는 평창동에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겨우 도착해보니 으리으리한 저택이더라고요. 그런 집을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라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청소, 빨래, 밥 다 자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 보니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는 청소며 빨래, 밥 짓는 일까지 다 도왔거든요. 누구세요? 인력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들어오세요. 길고 긴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에 들어가는데 가정부와 정원사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양복을 입은 멋진 아저씨가 말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저는 회장님 댁 집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도착과 함께 집사를 따라 회장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안에 계실 건데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회장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세요. 그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집사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글쎄요. 이 일로 사람을 채용하는 건 처음이라 기준이 없습니다. 오롯이 회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지요. 집사 아저씨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거대한 서재의 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럼 저 밖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뭔데? 전 당연히 제가 가사도우미로 온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웠지만 회장님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순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흠칫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라기에 무척 늙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의외로 젊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회장님은 서재 한가운데 높은 천장에서부터 길게 내려와 있는 커튼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여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자세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잠깐 제작사 사장이 떠오르면서 불안했어요. 아주 잠깐 도망하러 갈까도 생각했지만 더는 도망갈 데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조금씩 숙이며 물었어요. 이렇게요? 조금 더요. 커튼 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내 뒤에서 보고 싶나 싶더라고요. 그때 전 몸에 딱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별수 없이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까지 숙였는데도 회장님은 더 숙이라고 했어요. 제가 몸의 유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요. 일단 숙이긴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소파 아래에 떨어진 책이 보이더라고요. 보입니까? 아, 네, 이 책이요? 그래요. 저는 냉큼 책을 주운 뒤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일단 그 책부터 시작하지요. 네? 그때까지도 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네, 전 가사도우미인 줄 알고.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가사도우미보단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책을 읽어달라니 숙식 제공이 되지 않으려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저 회장님, 혹시 숙식 제공은 안 될까요? 제 질문에 회장님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곧 물으시더라고요. 집이 없습니까? 집을 나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굳이 고아라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일을 구하며 고아라고 했더니 더 무시만 당한다는 걸 체득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집을 나왔다고만 했어요. 방을 하나 주겠습니다. 정말요?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와서 책을 읽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알아서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내 회장님은 커튼 뒤에서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방문을 닫고 나왔더니 집사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회장님이 말한 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읽어달라고 하시는데 미리 좀 읽어볼까 싶어서 들고 나온 거였죠. 회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네요. 아, 그래요? 회장님과 만나면 어땠습니까? 그게 얼굴을 못 빼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꼭 봐야 하는 건 아니니까. 집사는 그 말의 끝으로 말이 없었어요. 사실 묻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차마 못 묻겠더라고요. 대체 회장님은 왜 굳이 저더러 책을 주우라고 한 건지, 또 왜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건지도 의아하더라고요. 커튼을 젖히면 저주에 걸린 야수가 나타나기라도 하는 건가 싶었죠. 결국 전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집사 아저씨를 따라 직원들이 사용한다는 별채로 갔고, 작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저 혼자 쓰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방에 남겨지자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본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어요. 지하철 역사 사물함에 제 짐들이 있었거든요. 짐을 꺼내서 다시 평창동으로 오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책을 잘 읽나요? 아, 그게 원래 배우가 꿈이었거든요. 못 읽진 않을 거예요. 하긴 그러니까 회장님이 합격을 주셨겠죠. 근데 테스트는 안 하시던데요? 정말? 네. 가정부 아주머니들이랑 얘기하고 있자니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왜 테스트를 안 하신 건가 싶고, 이러다 책 못 읽으면 잘리는 거 아닌가 싶고, 그날 밤새 가져온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던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회장님이 서재로 갔을 때 회장님은 또다시 커튼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책을 듣고 싶은데... 아, 다른 책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덜덜 떨며 회장님이 말하는 책을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처음 보는 책을 읽으려니까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저는 덜덜 떨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커튼이 자동으로 젖히더니 파티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장님? 커튼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파티션까지 가려놓았을 줄이야. 대체 왜 저렇게까지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건가 의아하던 그때였습니다. 파티션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엎어졌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 회장님을 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오빠? 파티션 뒤에 있었던 평창동 회장님은 저를 단편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그 오빠였습니다. 진짜 너였구나. 어쩐지 목소리가 귀에 있다 했어. 그러나 모든 게 장난처럼 믿기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회장님이라고? 아니지? 나 맞아. 근데 왜 숨어 있었어? 혹시 내가 오는 거 알고 있었어? 나한테 숨기려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무해. 그때도 그렇게 연락도 없이 사라지더니 나인 줄 알고 숨은 거야? 그런 거냐고. 그제야 회장님, 아니 오빠는 저를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타고 오는 것을 보고는 기겁하고 말았죠. 오빠는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었어요. 오빠! 저는 놀라서 오빠에게 달려갔고 오빠는 머쓱한 듯 웃더라고요. 놀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리가... 오빠의 양쪽 다리 모두 무릎 아래가 없더라고요. 오빠는 미안한 듯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약속 못 지킨 거 미안해. 네가 여주인공인 영화 꼭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지금 영화가 중요해? 사고가 크게 나서 다리를 잃었어. 처음엔 그냥 딱 죽고 싶더라. 이 다리로 어떻게 감독이 되나 싶고, 학교 복학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난 거야. 그럼 회장은 뭐야? 오빠가 진짜 회장이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 감독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원래는 절대 아버지 사업은 안 물려받는다고 큰소리 쳤었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감독도 못하게 된 김에 가업이라도 물려받아야겠더라고. 오빠는 그간 참 바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경영 수업도 받아야지 절단한 다리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얼마 전에서야 고원에 연락을 했는데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지. 내가 도망쳤으니까. 왜? 그래서 집도 없는 거야? 못 버티고 도망쳤어. 오빠가 사라지고 날 더 비웃었거든. 그것 봐라. 네가 주인공을 한 영화가 완성될 리가 없다. 분명 예쁜 여주인공으로 바꿔서 다시 찍었을 거다. 그러면서 오빠랑 둘이 뭐 했냐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닌 거 아니냐고 날 엄청 괴롭혔었어. 뭐? 오빠는 기가 찬다는 듯 되물었고 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나저나 오빠 다리 어떡해? 이제 좀 익숙해졌어. 사실 의족도 있는데 외출할 때 빼곤 갑갑해서 잘 안 껴.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거야? 보면 놀랄까봐. 오빠는 갑자기 회장이 되는 바람에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책까지 직접 읽진 못하겠더라고. 회장 돼서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게 내 돈으로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잖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뽑을까 했는데 우리 집사가 인력사무소에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려나 궁금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야. 그래서 테스트도 안 한 거야? 깜빡한 거지. 그냥 이 사람이면 됐다 싶었어. 근데 너였구나. 내가 어떻게 네 목소리를 잊겠어? 그래도 꽤 오래전 일인데. 그래도 잊을 수가 없지. 사실 나 그 영화 편집 완성했거든. 정말? 물론 학교 폭학도 못했고 과제로 내지도 못했지만 내 몸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그 영화 편집을 꼭 완성하고 싶더라고. 그렇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나 봐. 두 다리가 절단된 오빠를 보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오빠의 다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껏 얼마나 원망한 줄 알아? 그랬을 거야. 그래도 돼. 우리는 서로를 보며 또 한바탕 울었어요. 오빠는 집안 사람들에게 저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잃어버린 제 여동생이에요. 오빠의 말에 가정부 아주머니들부터 집사 아저씨, 정원사 아저씨까지 눈이 다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마치 돌아가신 회장님의 숨겨둔 딸이라도 되는 줄 아셨던 거죠. 저는 황급히 오빠의 말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친하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혈육은 아니에요. 그제야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와 오빠는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넓은 식탁을 뭐로 다 채우나 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들은 그 넓은 식탁을 꽉꽉 채우시더라고요. 많이 먹어. 오빠도. 식당 안에는 저랑 오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대기하는 가정부 아주머니 한 분만 남았어요. 오빠가 맛있게 먹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더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정말요? 네, 다 동생분 덕분이에요. 식사를 마친 뒤 오빠와 저는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와 다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고 비로소 저희 둘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밥을 잘 안 먹었어? 처음엔 다리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지 뭐. 그 슬픔을 겨우 받아들였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인생에 낙이 없었어.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 감독도 못하게 되고 다리를 잃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으니까. 나는 안 보고 싶었고? 오빠가 좀 웃길 바라며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오빠가 불현듯 진지해진 얼굴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오빠 농담이야. 미안해.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지.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더라. 너무 미안했고. 내가 미안. 사과는 아까 충분히 했잖아. 그래서 고아원에 연락해 본 건데 네가 사라졌다고 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 꿈 많던 애가 어디로 갔을까. 배우로 데뷔한 것 같진 않던데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런 저를 잊은 줄 알았던 오빠가 그토록 저를 애달파했다니 미워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넌 어떻게 지낸 거야? 나야 뭐 고아원 나온 뒤로 노숙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우의 꿈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그거 하다가 웬 이상한 제작사 사장한테 걸려가지고 그마저도 못하게 됐어. 이상한 제작사 사장?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글쎄 나한테 뭐까지 할 수 있냐잖아. 뭐 그런 변태 새끼가.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배우는 무슨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야겠더라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게 치면 그 제작사 사장도 엄청 밉진 않아. 덕분에 오빠 만난 거잖아. 내가 그때 그 변태 얘기에 다 따라서 데뷔했어도 뭐 얼마나 떴을까 싶어. 오빠나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한 거지. 다른 사람 눈엔 엄청 평범할 것 같아. 그걸 혼자 세상에 나와보고 깨달았어. 오빠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집사를 불렀어요. 그 영화 좀 틀어주세요. 아, 그 영화요? 오빠는 집사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응접실에 커다란 빔 프로젝터 화면이 설치됐습니다. 설마 우리 영화? 오빠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고 조금 뒤 저는 제가 주인공이었던 오빠의 단편 영화를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뿐인데 화면 속에 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창피해서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으아! 오빠 나 못 보겠어. 왜? 예쁘기만 하고만. 결국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화면을 보다가도 또 눈을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청 잘할 줄 알았던 연기 실력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나마 편집이 정말 훌륭해서 영화가 꽤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오빠, 이건 편집의 승리다. 오빠는 영화 감독을 해야 해. 난 너의 순수한 연기도 진짜 좋았어. 저건 저 때만 할 수 있는 연기니까. 그런가? 난 이제 진짜 못 보겠어. 그렇지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주연작이네. 그걸 오빠가 만들어준 거고. 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 난 이제 배우의 꿈 같은 거 안 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싶어. 평범하게 돈을 벌고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가정도 꾸리고. 그게 정말 너의 꿈이야? 응, 완벽한 나의 꿈. 그 밤 오빠와 저는 밤새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날 오빠가 저에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오빠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탔습니다. 회장님 참 오랜만에 외출을 다 하시네요. 여동생과 재회도 했겠다. 저도 좀 움직여보려고요. 오빠는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어때? 혼자 살기 딱 좋겠지? 이런 집에 혼자 산다고? 우리 고아원 애들 30명은 나란히 누워 잘 수 있겠다. 집은 좋다는 거지? 좋다 마다 너무 좋은데? 근데 왜? 오빠는 의리의리한 저택도 갖고 있으면서 또 집을 사려고? 너 주려고? 어? 이른 새벽 저는 오빠와 긴 수다를 마친 뒤 응접실을 나왔어요. 제가 별채로 간다니까 오빠가 손님방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별채 방 너무 좋아. 난 방을 혼자 써본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 더 나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별채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할게. 분명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오빠는 제 집을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건 너무 과해. 내가 뭐라고 오빠한테 이런 걸 받아. 설마 나한테 약속 못 지킨 게 미안해서 이래? 그것도 다 지난 일이잖아. 오빠한테는 더 힘든 일도 있었고. 그냥 오빠라서 해주는 건데. 뭐? 이제 너 세상에서 혼자 아니야. 내가 너 잘 살게 해줄 거야. 결국 오빠는 그 집을 제 이름으로 사줬어요. 저는 받고도 너무 얼떨떨하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살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까 싶고 오히려 뭐가 주어지니까 걱정만 앞서더라고요. 오빠 내 알바비로 이 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빠가 불현듯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집 관리비부터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감당해야 한다. 나도 알거든. 근데 겁나서 그래. 내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집을 계약한 뒤 오빠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여긴 또 왜? 여기 백화점 아니야? 백화점은 엄청 비싼 데잖아. 이 옷은 어때?
오빠는 한눈에도 너무 비싸 보이는 투피스 정장을 골라주었어요. 예뻐. 예쁜데 나 이거 살 돈 없어. 아니 있어도 안 사. 이건 내가 사줄게. 아까는 나더러 다 하라며. 집 관리비랑 생활비는 당연히 네가 해야지. 네 집이니까. 이건 내 선물, 옷이잖아. 오빠는 비싼 정장뿐 아니라 비싼 구두까지 사주었고 저는 양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이고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오빠가 저에게 사준 그 아파트였어요. 저는 황급히 이 집의 시세를 봤죠. 헐, 이게 몇 억짜리야? 침실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도대체 이런 집을 저에게 왜 사준 건지, 이런 집에서 저더러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빠와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고 온 사이에 집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된 뒤였고 가구와 노트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 오빠가 왜 이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인 오빠였어요.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지로 와. 오늘 사준 거 입고. 오후 2시면 오빠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밖에서 읽어달라는 건가 싶어 일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곳은 보기만 해도 의리의리한 엔터테인먼트 사옥이었습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 아니야? 지난번 제가 오디션 사기를 당한 제작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절 아세요? 그럼요. 평창동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순간 두렵더라고요. 설마 이 오빠가 이제라도 저를 배우로 만들어주겠다며 오디션을 잡아준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오디션을 보기엔 옷차림이 너무 정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는 이력서를 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중졸이세요? 아, 네. 그러나 배우가 되는데 학력이 뭐 중요한가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일단 총무팀으로 입사하시고 기획팀으로 가려면 최소 고졸 학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기획팀이요? 배우가 아니라요?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배우 하시게요? 배우상은 아닌데. 아, 아닙니다. 저 총무도 좋아요. 방금 말했듯이 고졸 학력 만들어서 오시면 바로 부서 이동시켜드릴 테니까 기획팀 말단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세요. 전 총무도 괜찮은데. 회장님 소개로 왔으면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공부할게요. 알고 보니 그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오빠의 회사였더라고요. 오빠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제 꿈을 실현시켜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말리는 면접을 마친 뒤 평창동으로 갔어요. 책을 읽어줄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나 면접 보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준 거야? 엔터 쪽은 일단 돈이라는 기세로 누를 필요가 있거든. 네가 학력이 아주 부족하잖아. 그래도 그 정도 입고 갔으면 무시는 못했을 거야. 무시는 안 했어. 근데 오빠 소개로 왔으니까 노력하라고 충고는 받았어. 그 정도는 충고도 아니지.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 엔터 쪽 살벌해.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왜 엔터 쪽이야? 배우가 되고 사람이 평범한 직종으로 가면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서. 그쪽 시장이 엄청 살벌하긴 한데 또 긴장감이 있어서 재밌거든. 가서 기획 일도 배우고 업계 사람들하고 인맥도 좀 쌓아봐. 검정고시 후엔 대학 공부도 같이 하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계획이었어요. 오빠,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얼마 전까진 노숙자였는데. 쉿, 너 그거 어디 가서도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긴 나하고만 해. 저는 결국 오빠의 빡빡한 계획표 안에 들어가 정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엔터테인먼트 총무팀에서 일하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엔 검정고시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오빠는 툭하면 저에게 연락해 닥달했습니다. 도대체 내 책은 언제 읽어줄 거야? 결국 주말에는 오빠에게 가서 책을 읽어줘야 했고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죽어라 살았더니 검정고시에도 합격했고 기획팀으로 부서 이동도 하게 됐어요. 사실 총무팀 일도 전 좋았는데 막상 기획팀으로 가보니 기획팀 일이 저에겐 더 잘 맞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창동 저택으로 가서 오빠와 함께 식사하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상상력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 기획팀 일이 너무 재밌어. 대학은. 그러나 오빠는 무엇 하나도 얼버무리지 못하게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결국 대학에도 입학해 낮에는 일, 또다시 저녁에는 공부하는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저는 오빠가 설립한 제작사의 기획팀장이 됐어요. 그 사이 전 오빠의 압박으로 인해 휴학 한 번 없이 대학도 졸업했고요. 오빠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도 생겼죠. 그럼에도 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빠를 만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건가? 진짜 어떻게 다 준비하나 했는데 역시 게을러질 땐 오빠의 압박이 나에겐 최고의 약이야. 저는 오빠를 째려보았고 오빠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작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결혼을 미루시던가요? 운명의 남자라면서 얼른 결혼해서 네 거로 만들어야겠다며? 그때였어요. 응접실 문을 열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속닥속닥 저만 빼놓고 이러기에요? 아가씨 결혼 준비의 절반은 제가 다 한 거 알죠? 바로 오빠의 아내, 제가 새언니라 부르는 분이었죠. 새언니는 바로 오빠와 함께 고아원에 봉사를 와서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던 언니였습니다. 사실 오빠의 사고 전 두 사람은 썸을 타던 사이였더라고요. 오빠가 사고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오빠와 재회한 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몰래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저에게 오빠의 사정을 들은 언니는 오빠에게 달려왔고 오빠의 다리를 보고는 바로 결혼을 결심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까지 신경 쓰느라 지난 몇 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고아원 원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한다며? 전화에서는 대뜸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자리 잡고 산다고 들었다. 잘 지내고 있으면 널 키워준 고아원을 위해 정기 후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를 때린 건 까맣게 잊었다는 듯 뻔뻔하게 굴기에 오빠에게 물어보니 그 고아원 악행이 다 폭로돼서 지원도 끊겼고 있던 아이들도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후원을 핑계로 자기 생활비 하려는 거겠지. 악인들은 여전히 악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사기를 쳤던 제작사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오빠와 새언니, 동료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제가 기획팀장으로 있는 제작사 대표예요. 모든 걸 다 최고로 준비해준 오빠로 인해 제 형편보다 넘치는 결혼식이었지만 덕분에 초대한 하객들에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저도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근사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오빠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또 가끔은 우리 둘이 완성한 오래전의 영화를 함께 보기도 해요. 이건 비밀인데 오빠가 책 읽어주는 목소리만큼은 제 목소리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꿈도 이루지 못했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수도 못했지만 저는 오늘도 저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